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레이테만 해전과 수리가오 해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팟빵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는데요. 아득한 옛날이죠. 벌써 2년 전입니다. 그때 레이테만 해전에 관한 에피소드를 만들었었죠.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2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책 한 권 그냥 펼쳐놓고 이 책을 가볍게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녹음을 했었거든요. 어느새 청취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늘어나고 제 팟캐스트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업로드를 했었던 레이테만 해전, 제게는 굉장한 추억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했던 레이테만 해전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요.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당시에는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 지식만 갖고서 제가 레이테만 해전을 다뤘었거든요. 또 해전사에 관해서도 굉장한 초보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초심자가 개괄적으로 레이테만 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듣는데 여러모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미숙한 모습도 많았고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은 더 설명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레이테만 해전의 그 규모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큰 해전을 단일 에피소드 그렇게나 빠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싶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건들이 많은데 제가 한 에피소드로 뚝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레이테만 해전은 워낙에나 그 규모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시부얀해 해전, 수리가오 해전, 엔가노고 해전, 사메르 해전 등 이렇게 4개의 해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일화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각 개별 일어난 한 개 한 개의 해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어떤 해전들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전혀 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해전이 레이테만 해전이라는 커다란 해전 기간에 일어난 전투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해전이라는 레이테만 해전의 스케일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에피소드들을 언제 자세히 이야기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이테만 해전,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 해전을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책들을 좀 먼저 찾아봤습니다. 저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일단 책부터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책 너무나 좋습니다. 레이테만 해전이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거의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쌓이면서 집약된 지식을 제가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만에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레이테만 해전을 자세히 그리고 있는 서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서적은 이제 세계의 전쟁이라는 시리즈인데요. 그 시리즈에서 레이테만 해전에 관한 책을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레이테만 해전 에피소드를 준비할 때 이 책을 참조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책도 너무 개괄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레이테만 해전에 등장했던 하나하나의 전투들이나 해전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외 책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해외에 출간된 책들도 너무 옛날 책들이라서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반영한 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에피소드가 수리가오 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수리가오 해전은 제가 정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수리가오 해전은 그 전쟁사를 좋아하는 전군 같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굉장히 큰 해전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세계사 역사상 마지막으로 일어난 전함대 전함과 수상함만으로 치러진 해전이에요. 그 항공모함이 등장하면서 그 어떤 수상 세력도 사실 항공 전력을 이길 수 없음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전역에선 항공기 위력이 너무나 강력했단 말이죠. 기존에 해전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전함과 순양함들이 힘을 거의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특히나 미 해군의 항공모함 세력이 가장 그 힘이 절정에 치달았던 때가 1944년인데 이때에 그 어떤 항공기의 개입도 없이 이루어졌던 해전이 바로 수리가오 해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전쟁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그 어떤 해군도 더 이상 전함을 보유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가오 해전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마지막으로 치러진 전함들의 대결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포만으로, 대포만으로 이루어진 역사상 마지막 해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편에 정말 집중 조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과달카날 해전 이야기에서 전함 대 전함 간에 벌어졌던 전투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전함이 진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던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년 후인 저희가 오늘 볼 수리가오 해전은 일본이 워낙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벌어졌던 해전이라서 전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긴 어렵죠. 하지만 그 상황과 또 일본 해군이 레이테만 전투와 수리가오 해전 그때까지 갖고 있던 마지막 희망, 또 전함 대 전함 1대1 대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달카날 에피소드 끝나고 나서 곧바로 수리가오 해전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운 좋게도 2014년에 수리가오 해전만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책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테만 해전에 등장하는 다른 해전들은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들이 옛날이었던 반면에 이 책은 최신 책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가장 최신의 핫한 이슈들을 모아서 만든 따뜻한 책이기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레이테만 해전에 관한 지식과 새로 출간된 이 새로 출간된 이 책에 들어있는 신지식을 더해서 수리가오 해전 이야기를 이번에 좀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리가오 해전은 저희한테 일본의 패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군의 무식함을 보여주는 대명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가오 해전에는 2개의 일본 해군 함대가 참가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함대는 미 해군을 상대로 해전을 벌여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오 해전에서 무모한 작전을 펼치면서 전함 2척을 지휘했던 니시무라 제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형편없는 사람으로 항상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오 해전에서 같은 편이 공격받고 있는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시마 제독, 이 사람도 비슷하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는지, 또 수리가오 해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 백그라운드, 뒷배경 등등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사실들, 그리고 일단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 한번 꾸려보려고 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선 수리가오 해전은 레이테만 해전이라는 커다란 전투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전투를 저희가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리가오 해전만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리가오 해전의 배경을 따라서 레이테만 해전의 그 프롤로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때는 1944년 가을입니다. 이 당시에 Imperial Japanese Empir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일본 제국, 얘네들의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고 거의 3년이 흘러갔던 때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무렵이면 일본이 너무나 불리해서 전쟁에서 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도 일본은 기적적으로 그 자신들의 대동아 공영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할 때 일본 영토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지도상으로는 아직도 넓은 땅을 차지하고는 있었어요. 일단 조선, 만주, 중국 일부를 점령을 했었죠. 대만과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그런 남서태평양의 섬들도 그때까지는 아직 일본이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도상의 그림일 뿐이고 그 당시 일본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우선 수리가오 해전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있죠. 일단 일본이 1944년 7월에 마리아나 제도와 사이판을 이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일본 최남단의 섬들이나 대만 또는 필리핀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보시면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그 최전선, 최방어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더 전투에서 실패한다면은 일본은 1942년 초에 자기들이 거두었던 모든 그 성과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죠. 거기다 오늘날 이제 일본 최남단의 류큐 제도나 오키나와까지 위협받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남서태평양의 섬들에서 일본군이 흩어져서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었지만 곧 있으면 일본 본토가 공략당하게 생겼는데 나머지 태평양에 있는 흩어진 거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사실 이 시점에서 이미 일본이 전쟁을 이길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절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끝내 버팁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고요. 한 방의 결전을 치러서 미군을 박살낼 그런 야심찬 생각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1944년 6월에 마리아나 제도에서 필리핀 해전을 치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한테 그 유명한 항공모함 해전으로 알려진 필리핀 해전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항공모함 3척을 잃고 무려 600대의 항공기를 잃으면서 대패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항공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해전을 치르면서 일본 해군이 갖고 있던 그 항공모함 세력과 항공 전력이 괴멸당한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항공모함 몇 척은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속빈 강정같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일본 해군이 계획하고 있던 함대 결전은 항공모함 없이 그 어떤 항공 전력의 도움 없이 남아있는 수상 세력만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시작할 때 진주만 폭격에 썼던 그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 해군은 그때까지도 제법 자신 있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 해군한테는 전함이 아직 7척이나 남아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동원할 수 있던 순양함과 구축함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던 게 일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세력은 아직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배들, 비록 항공모함은 없지만 우리한테는 대포와 어뢰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레이테만 해전에 동원하는 그 수상 세력만 하더라도 전함 7척에 항공모함 11척, 중순양함 13척, 경순양함 7척이니까 그 크기가 아직 강력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을 감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맞서는 여러 작전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미군이 만약에 필리핀에 상륙을 감행한다? 그러면은 그 즉시 육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항공 전력을 동원해서 상륙해오는 미군을 저지하고요. 그와 동시에 바다에선 사실상 정말 모든 일본 해군의 전력이 총출동해서 미 해군과 숙명의 결전을 펼친다는 게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웃라인만 보자면은 일본 해군의 작전이 이랬어요. 그래서 미군은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 상륙할 셈이었습니다. 이 공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 제국의 허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만일 미군의 상륙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필리핀에서 일본이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은 일본 본토와 그 제국의 남서쪽에 있던 그 동남아시아 식민지들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그 일본이 전쟁 수행에 반드시 필요했던 천연 자원줄도 사라지게 되고요. 무엇보다 미군에게 상륙을 허용하면 일본은 더 이상 석유를 공수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일본은 당연히 거대한 함대를 출동시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시작에서 봐야 하는 것은 두 개의 커다란 함대입니다. 우선은 일본 항공모함 함대입니다. 그래서 4달 전에 필리핀 해전을 치르면서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조종사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항공모함만 돌아다니고 있던 때라서 이걸 어디에 쓰냔 말이죠. 그러니까 배만 돌아다니고 있던 겁니다. 전투력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 항공모함 함대는 필리핀 해전에서 입었던 그 쓰라린 패배를 만회하고자 일본에 가서 회복하던 중이었습니다. 배로 수리하고 조종사도 새로 보충받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 함대는 거의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레이테만 해전에서 미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필리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미군의 강력한 항공모함들을 유인해내는 역할을 일본 항공모함들이 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모함 함대를 이끌고 있던 오자와 제독이 있는데요. 이 오자와 제독은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이 항공모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미 일본 항공모함들은 힘을 다 소진했고 일본의 산업과 일본의 역량으론 그 전력을 보충할 힘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들은 그냥 미끼 역할로 쓰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자와 제독이 이끄는 항공모함 함대가 만약에 미군 항공모함들을 필리핀에서 이제 북쪽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레이테만에 상륙하고 있는 미군들한텐 상륙 함대와 이 상륙 함대를 호위하는 빈약한 전력의 수상 세력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일본의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강력한 중앙 함대가 쉽게 말하면 빈집털이를 하러 간다는 얘기죠. 항공모함이 없는 틈을 타서 빠르게 공격하러 가서 막강한 화력으로 레이테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상륙을 감행한 미군을 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리다한테는 사실상 그 항공모함 함대를 제외하면은 모든 일본 해군의 주 전력이 얘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남아있던 전함 7척, 순양함 13척, 구축함 19척이 구리다의 중앙 함대에게 주어집니다. 그동안 아끼던 전함을 모조리 투입했어요. 특히나 일본이 항공모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극비사항으로 이제 숨겨두고 있던 세계 최대의 전함인 무사시와 야마토 이렇게 두 척까지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일본도 더 이상 뭐 아끼고 있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구리다 제독한테 줍니다. 자, 이것이 레이테만 해전을 앞두고 일본 해군이 세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자면은 오자와 제독이 이끄는 항공모함 함대가 미군 항공모함들을 유인한다. 그러면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중앙 함대가 커다란 함포들을 이용해서 레이테만에 가서 미군을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레이테만 해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저희가 일본의 작전의 그 아웃라인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일본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언제 미군이 공격해오나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10월 17일에 미군의 수상 세력이 레이테만 인근에 집결하고 있다는 첫 소식이 날아듭니다. 그래서 일본 지휘부는 곧바로 레이테만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작전을 승인하고요. 이 작전 이름이 쇼1 또는 한국말로 첩 1호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전을 승인해요. 하지만 일본의 그 상황이 많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테만 해전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 해군 항공모함 함대는 제3함대가 무려 800대의 함재기를 동시에 동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함재기를 동원해서 대만과 필리핀에 있는 일본 육상기지들을 미 해군이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부터 약 한 48시간 동안 진행된 미 해군의 작전으로 지상에 있던 일본 항공기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으로 일본이 깜짝 놀라서 지금 미군이 필리핀이 아니라 대만의 상륙을 감행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황급히 항공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작전을 위해서 대만과 필리핀에 남아있던 일본군의 모든 항공기가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오자와 제독이 이끌고 있던 일본 항공모함 함대, 얘네의 그 약해질 대로 약해진 항공 전력도 대만 방어에 투입됩니다. 일본 입장에선 미 해군 항공모함을 잡아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대규모 항공전을 벌여보자 이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재앙과 같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어진 그 항공전에서 미 해군은 89대 항공기를 잃었던 반면에 일본은 무려 500대의 항공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로 인해서 일본은 레이테만 해전에 대만을 두고 벌어진 이 항공전 이후 약 일주일 뒤에 레이테만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레이테만 해전에 동원할 항공기를 모두 잃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벌어질 레이테만 해전에서 일본군은 그 어떤 공중 엄호도 받지 못하고 항공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작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했던 것이 일본 지휘부가 상황을 매우 낙관했다는 거죠. 일단 일본 조종사들이 전과를 굉장히 부풀려서 보고했습니다. 원래 해전에서 조종사들이 자신의 전과를 약간 부풀리고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인데요. 근데 이때 일본 그 항공기 조종사들이 너무 허세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조종사들이 자기들이 총 11척의 미 해군 함선을 격침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단 한 척의 함선도 격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 해군 항공모함 함대가 단 한 척의 항공모함도 잃지 않았었고요. 앞으로 있을 해전에서 한 번에 800대, 거의 한 1000대 가까이의 함재기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랬던 것도 모르고 일본 지휘부는 모든 미 항공모함들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당시 미 항공모함 함대를 지휘하는 하우스 제독도 이 소식을 듣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저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제독이 자기 상관인 니미츠 제독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Third fleet sunken and damaged ships have been salvaged and are retiring towards the enem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침당한 우리 배들은 예인돼서 적을 향해 철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마디로 일본이 침몰했다고 보고한 우리 배들 모두 멀쩡하게 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농담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미 항공모함 함대가 멀쩡한 것도 모르고 일본 해군이 야 이거 결정적인 승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새로운 함대를 출동시킨 겁니다. 시마 키오이데 해군 중장이 이끄는 Second Striking Force 제2 유격부대가 피격당해서 바다 어딘가에서 표류하고 있을 미군 배들을 잡기 위해서 보내진 겁니다. 지금 미군 잔당이 다쳐서 바다 어딘가 있을 테니까 가서 끝장내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마 제독이 이끄는 함대는 수리가와 해전에 참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기서부터 수리가와 해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가와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는지, 팀워크가 안 맞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마 제독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리가와 해전을 둘러싸고 여러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리가와 해전에 참가했던 일본 함대는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상호 팀워크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가 왜 그렇게 제각각 행동했고 또 왜 이렇게 약했는지 등등의 여러 의문이 남는데요. 그 이야기들 저희가 풀어갈 건데요. 그 시작을 시마 제독이 이끄는 제2유격부대, 그래서 저희 이야기에서는 시마 함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고요. 지금부터 시마 제독이 이끄는 이 함대를 따라서 레이테만 해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시마 제독이 이끄는 함대는 앞으로 있을 레이테만 해전에서 오자와 제독이 이끈 항공모함 함대를 보조하기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랑 원래는 같이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에 시마한테 자신의 함대를 언제든 출발할 수 있게 대기시켜두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만 항공전에서 있었던 그 과장된 전과로 인해서 어딘가에 지금 피격당한 미 해군 함정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마한테 너가 그거 잡으러 가라 이러고서는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Second Striking Force 제2 유격부대라고 하면은 이 시마 함대가 뭔가 굉장해 보입니다. 이름이 멋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마 제독의 함대는 레이테만 해전에 참가하게 될 다른 일본의 함대들에 비하면은 그닥 강하지 않습니다. 시마 함대는 우선 2척의 중순양함, 1척의 경순양함, 그리고 7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마가 지금 공격하러 가야 하는 그 미 함대의 전력에 비하면은 이거는 한낱 개미만도 못한 정말 약한 함대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오판과는 다르게 미 항공모함 세력은 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공격을 하러 가는 시마 제독 본인도 출발하면서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 항공모함 함대가 정말 보도된 대로 무려 11척이나 격침당했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수상 세력이 최소 이제 전함만 해도 한 척 이상, 거의 2척 가까이 있을 텐데 과연 자기의 함대로 어떻게 이길 거냔 말이죠. 어쨌든 10월 14일에 시마 제독한테 자신의 약한 함대를 이끌고선 살아남은 미 함대의 잔존 세력을 박살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시마는 자신이 머물던 일본 내해의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닻을 올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출발하는 시마도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10월 15일에 시마는 자기 함대를 이끌고 위험존, 그러니까 미 항공모함들의 공격 범위 안에까지 접근합니다. 시마한테는 지금 그 어떤 항공전력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상관들 명령만 듣고 한번 모험을 감행을 한 거죠. 시마는 지금 피격당해서 비틀거리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나 경순양함 정도, 이 정도 맞닥뜨리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바로 다음날 시마는 정찰을 통해서 미 함대의 살아남아있는 항공모함 전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잡아야 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 크기를 가늠해 보려 한 거죠. 근데 정찰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미해군 항공모함 세력은 멀쩡했단 말이죠. 단 한쪽도 피해를 입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관들이 보고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40분에 미 항공모함 벙커힐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시마의 함대를 잡으러 날아옵니다. 그래서 시마도 이쯤 되면 내가 지금 터무니없는 자살 공격에 나섰구나 이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북쪽으로 달아나서 간신히 미 항공모함들의 공격 범위 밖에 도달합니다. 이어서 그날 저녁 8시 20분에는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도 받아야 했고요. 다행히 공격이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지만 시마는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급히 달아났던지 함대도 흩어지게 되어서 구축함 하츠하루와 헤어지게 되어요. 그렇게 10월 17일에 시마는 간신히 아마미오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작전에 나섰음에도 그래도 시마가 제때 달아났던 덕분에 함대는 아무런 피해를 입진 않았었어요. 다만 아직도 구축함 하츠하루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마미오 섬에는 시마의 함대가 온다는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마의 함대한테 필요한 연료라든지 물자가 전혀 없던 거죠. 그래서 시마는 자기 중순양함 2척의 연료를 쪼개서 다른 배들한테 나눠줘야 했습니다. 연료 보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시마 제독 본인은 잠시 아마미오 섬에서 쉬면서 지금 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분명 미 항공모함 함대가 그 대만을 두고 벌어졌던 항공전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신나게 달려가 봤더니까 얘네는 멀쩡했고 오히려 자기는 함재기들의 공격을 받고 잠수함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큰 위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마 제독은 만약에 대만 동쪽에서 미 항공모함대를 발견할 경우에 대만 해협 마공에 있는 해군기지로 즉시 가라는 명령을 들었단 말이죠. 당시에는 메이코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마는 일단 자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에 미 항공모함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메이코로 바로 향하기로 합니다. 시마는 내일 아침 또다시 위험한 항해에 나설 거니까 병사들한테 준비를 하라고 시켜둡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9시 30분이 되어서 드디어 헤어졌던 구축함 하츠하루한테 연락이 오고요. 이 배한테는 일본까지 그냥 오지 말고 메이코로 바로 오라고 시마가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렇게 10월 18일 아침 5시 30분에 시마의 함대는 닻을 올리고 남서쪽으로 1100km 떨어진 메이코로 향합니다. 사실 작전에 나서고 4일 동안 시마의 함대는 미 함대한테 쫓겨다니고 도망다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18일 이날 하루만큼은 꽤나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선 아침 무렵에 구축함 카츠미가 추락한 일본 항공기 조종사들을 구조하고요. 오전 11시 15분엔 중순양함 나치에서 잠수함을 발견하고 함대는 미 잠수함을 잡으러 공격을 가합니다. 이때 공격은 실패하지만 비로소 시마가 원하던 순양함, 구축함으로 구성된 함대 해전 함대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도망다니는 거 말고요. 오후에는 마침내 헤어졌던 구축함 하츠하루와도 만나고요. 이 작은 구축함은 본 함대와 헤어진 상태로 망망대해로 혼자 항해했던 탓에 연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마 제독은 구축함 하츠하루한테 먼저 빨리 메이코로 가서 연료를 보충하고 곧 자기가 올 거니까 해군기지에다 연료랑 물자 좀 준비해 놔라고 너가 먼저 얘기를 좀 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그날 오후 시마한테 새로운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제 시마는 오자와 제독이 이끄는 항공모함 함대와 떨어져 나와서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던 미카와 제독 밑에 있는 제2 남방함대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시마 제독의 작은 함대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레이테만 해전,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해전이잖아요. 이 해전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시마는 서둘러서 대만 남쪽에 있는 타카오에 들려서 연료를 보충받고 필리핀까지 항해해야 했습니다. 타카오는 대만 남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오늘날은 가오슝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전이 변경되고 이제는 소속도 바뀌니까 시마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명령에 따라야겠죠. 그러니까 시마한테 갑자기 너 필리핀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건 바로 레이테만 해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10월 17일 아침에 레이테섬 인근에 미 함대가 나타났다는 긴급 소식이 날아들거든요. 그래서 일본 연합함대 지휘관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던 함선들은 전부 데리고 오던 참이었습니다. 10월 17일 아침에 일본에 있던 오자와 제도의 항공모함 함대한테 출발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요. 이 항공모함 함대는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미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강력한 중앙함대한테도 브루나이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선 야, 어디 쓸만한 함대 더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시마 제독이 이끌던 함대가 있던 거죠. 그래서 야, 쟤네도 필리핀에 보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10월 17일 저녁 무렵에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형 함정들이 작전을 위해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끼 역할을 해야 하는 오자와 제독의 항공모함 함대가 10월 20일까지 그 출발이 지연되고요. 브루나이에서 연료를 보충받아야 했던 구리다 제독의 중앙 함대도 그 출발이 10월 22일까지 지연됩니다. 지금 왜 일본의 그 가장 강력한 중앙 함대가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이쪽에 있었냐면요. 일본이 지금 수세에 워낙 몰려서 석유를 안전하게 본토까지 싣고 오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료가 나는 곳으로 함대를 모두 재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함대 대부분이 남쪽에 내려가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레이테만 해전의 출동을 위해서 브루나이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은 지체할 시간이 워낙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계속 필리핀 레이테 섬에 상륙을 진행하러 오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 동안 시마의 함대는 레이테만에서 있을 직접적인 해전에는 참가시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얘가 가진 함대는 레이테 섬과 그 주변 필리핀 섬들에서 진행될 수송작전에 쓸 예비대 역할이었거든요. 앞으로 상륙해온 미군과 이에 대항해서 섬에서 일본 육군 병사들이 전투를 벌일 것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싸우려면 당연히 물자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병력도 섬에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의 야간 수송작전 도쿄 익스프레스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임무를 시마 함대한테 맡기면 좋겠다 싶었던 겁니다. 일본 지휘부도 작전을 짜는 과정에서 야, 겨우 순양함 3척에 구축함 7척으로 뭘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뒤에서 수송 임무에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던 건데 10월 18일에 시마 제독, 그러니까 시마 함대의 새로운 상관이 된 미카와 제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시마 함대 필요 없다 이거죠. 얘네 다른 데 데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당시 미카와 제독은 마닐라에 있던 일본 남서방면 함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에피소드에 몇 번 등장했었는데요. 과달카나를 둘러싼 여러 에피소드에서 미카와가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보섬 해전에서 미해군에게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줬던 그 인물이고요. 과달카날 전역이 끝나고 약 2년 뒤인 레이테만 전투 당시에는 이 사람이 필리핀에 와 있었습니다. 얘는 그 당시에 이미 지상에 있던 항공대와 필리핀에 있던 약 22척의 해군 함정들을 지휘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카와 입장에서 이미 나한테 충분히 많다 이겁니다. 덕분에 시마의 함대는 이 급박한 전황 가운데 또다시 덩그러니 남아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얘네를 어디로 보낼까 이걸 갖고 또 여러 신랑인가 오가게 되고요. 시마 본인은 명령을 계속 기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새로운 상관은 너 싫다 다른 부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쿄에 있는 대본영 해군 군령부에선 너 어서 빨리 필리핀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껴서 시마의 함대는 지금 뭐 어쩌라는 건지 이랬던 거죠. 그러는 동안 전황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오전 8시 반에 미함대 수송선단과 전함들이 레이테만에 나타나요. 그래서 정찰보고를 통해서 일본 지휘부도 앞으로 있을 그 자신들의 야심찬 공격작전의 스케일을 좀 짐작을 합니다. 왜냐면 미 해군이 동원한 그 수상 세력도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레이테만 해전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없을 정말 굉장한 규모의 해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마의 함대만 쏙 빠져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10월 19일에 시마한테는 구리다 제독의 중앙 함대를 지원해서 레이테만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대로 된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격스럽습니다. 시마는 자기 함대를 이끌고 10월 20일에 대만의 메이코 해군기지에 도착을 하고요. 여기서 물자를 싣고 공격 준비를 한 다음에 곧바로 레이테로 향할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중앙 함대도 브루나이에 도착하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함대가 자신들의 그 출발 지점에 모두 모인 셈입니다. 여기서 물자 잔뜩 싣고 무장하고 나서 이제 출동하면은 작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군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마침내 레이테만에 대규모 상륙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1944년 10월 20일에 필리핀의 레이테섬 앞바다에 가공할 만한 미군 병력이 나타난 거죠. 하루 동안만 6만 명의 병력이 상륙을 했다고 해요. 무려 420척의 상륙 주정에 타고 4개 사단의 병사들이 레이테에 상륙하러 가고요. 이를 헤어시 제독이 이끄는 제3함대의 38 기동부대 항공모함들이 엄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륙은 일단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 이야기는 레이테에서 벌어진 그 상륙이 아니라 해전이기 때문에 육상에서 벌어졌던 상륙전은 일단 간단히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성공적이었다라는 사실만 저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륙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 해군의 최관심사는 바로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일본 해군의 존재였습니다. 미 해군은 총 16척의 항공모함에 18척의 호위 항공모함 그리고 12척의 전함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자와 제독이 이끄는 일본의 그 미키 역할로 쓸 항공모함 함대가 만약에 항공 전력을 모두 보유했다 하더라도 사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만 했다 하면은 미 해군은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미군이 레이테만에서 첨벙첨벙 거리고 있을 동안에 구리다 제독의 중앙함대는 브루나이에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수리가오 해전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상부에서 떨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니 구리다의 중앙함대를 둘로 나누어서 레이테만을 공격하라는 거죠. 중앙함대는 북쪽에서 샌 브로디너 해협을 통해서 예정대로 레이테만으로 가는데 그 상황에서 중앙함대에서 별동대를 만들어서 이 별동대를 남쪽으로 보내서 이제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서 레이테만으로 보내라는 거죠. 필리핀은 7,00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섬과 섬 사이에 다양한 백길과 해협이 있죠. 그래서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강력한 중앙함대는 북쪽에서 그리고 이와는 다른 별개의 별동대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부대가 남쪽에 있는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서 공격하러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쪽에서 공격을 해서 한 척의 미 해군 배도 못 도망가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명령은 그랬어요. 마치 양쪽에서 집게를 닫듯이 포위해서 레이테만에 집결한 미군을 전멸시키겠다는 거죠. 물론 미 해군의 강력한 항공모함 함대가 미끼를 물어서 북쪽으로 유인당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만약에 미끼 안 물었어, 유인 안 당했으면은 일본의 그 중앙함대는 그 어떤 항공 지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테만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 침몰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 그렇게 10월 20일 오전 10시 6분에 갑작스럽게 중요한 결정이 발표된 거죠.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중앙함대는 전함 5척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레이테만으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의 부대가 중앙함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서 남쪽에서 레이테만에 접근하기로 합니다. 이 남쪽에서 접근하는 부대를 니시무라 쇼지 중장이 지휘하게 되고요. 우리 수리가오 해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에서는 니시무라 함대 또는 별동대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저희가 더 해보겠습니다. 한편 이 시각에 시마 제독이 이끄는 함대는 대만에서 열심히 연료를 보충받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출발하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연료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가 열심히 재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시마의 함대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치열한 작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닐라에 있던 일본 남서방면 해군 총사령관 미카오 제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함선들만으로도 필리핀에서 있을 수송작전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마한테 너 레이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 연합함대 지휘부는 육군한테 수송시킬 병력이 몇 명인지 확실하지가 않고 앞으로서 수송작전에 시마의 함대를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카와는 육군한테 이제 너네 수송시킬 병력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육군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필리핀에 있던 미카와의 함대만으로도 충분히 수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쟤네 앞으로 있을 거대한 해전에 투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미카와 제독이. 이러는 와중에 시마 제독 본인은 이제 자기 본인은 수송 임무보다는 레이테만에 이제 공격하러 가는 그 구리다 제독의 중앙 함대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해전을 펼치고 싶었던 겁니다. 시마는 지금 작전을 보니까 구리다가 이끄는 강력한 중앙함대는 북쪽에서 레이테만으로 갈 모양인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이끄는 작은 함대는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서 남쪽에서 접근해서 만약에 이제 빠져나가는 작은 상선이나 파손된 함정들을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북쪽에서 일본 중앙함대가 강력한 압박을 하면은 남쪽으로 달아나려는 배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해전을 치르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앞으로 해전을 치르게 될 그 가공할 만한 미해군 전력에 비해서 시마의 함대는 그야말로 불면 꺼질 듯한 그 촛불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일본 해군 제독들의 그 무식한 용기와 뚝심만큼은 칭찬해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시마 본인이 계속 쓸데없는 짓만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닻을 올리고 작전에 나선 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마 본인이 좀 진짜 해전을 치르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 때문에 죽게 될 수많은 죄 없는 병사들은 참 안타깝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혼란스러운 작전 회의가 오가던 도중에 시마 본인이 자기 독단으로 일단 함대를 필리핀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사실 어찌나 전투를 하고 싶었던지 이제 상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는데 자기 먼저 냅다 갔다고 해요. 그래서 대본영은 아직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 최고 지휘부인데요. 일본 해군 최고 지휘부는 시마 함대를 어떻게 쓸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냅다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의 그 프라이드 같은 게 약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함포를 달고 있는 그 전투함이면은, 그러니까 적함이랑 한판 싸워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일본 해군 제독들의 그 함대 결전, 함포 싸움 이런 거에 대한 로망, 그런 생각이 꽤 컸다고요. 그래서 육군 병력 수송하는 이런 한심한 임무는 별로 맡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시마 본인도 하도 자기한테 상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속이 바뀌고 명령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 시마 제독이 이끄는 함대와 그 이제 새로운 상부가 된 마닐라에 있는 미카와 제독,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해군 지휘부, 이 셋 사이에 정말 복잡한 그 명령 체계와 또 얘네 함대를 어떻게 투입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이 오고 가는데요. 그 이야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시마 본인이 하도 혼란스러웠어요. 몇 시간 단위로 얘한테 가라 마라 계속 이랬던 거죠. 그래서 시마의 함대도 그냥 나는 모르겠다, 난 필리핀으로 갈란다, 이렇게 하고 출발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무엇이냐, 시마 제독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아직 얘가 니시무라 쇼지 제독이 이끄는 별동대가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서 갈 거라는 소식을 듣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군은 지금 완전히 다른 부대가, 그것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두 부대가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서 레이테만으로 가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 두 부대는 서로 지금 서로 지금 다른 부대가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마는 10월 21일 아침 7시에 힘차게 남쪽을 향해 대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열한 격전지가 될 필리핀 레이테 섬을 향해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시마 제도의 이력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시마 키요이데는 1911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앞으로 있을 수리가오 해전에서 다른 부대를 또 지휘하게 될 니시무라 제독과 같은 반 출신이었습니다. 동기예요. 통신, 정보전 전문가였고요. 참모 출신 장교라고 합니다. 동기들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시마는 굉장히 젠틀했고 실전보다는 육상에서 이제 작전 짜는 또 서류 업무에 알맞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전에 투입된 적도 없었고요. 일선에서 함대를 지휘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일본 해군 지휘관들이 자랑하던 야간 해전 경험도 없었고 또 야간 해전을 치룰 대담함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동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책상머리 타입의 책략가 같은 느낌이죠. 지휘관도 아니고 참모계통에서 해군으로 장성으로 이제 진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해전에서 과연 노련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 자질이 살짝 의심되죠.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도 젠틀했지만 또 필요할 때는 단호한 모습도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마의 함대는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7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병력을 수송하는 데 쓰게 구축함 3척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 때문에 시마는 가뜩이나 약했던 자기 함대에서 구축함 3척이 날아갑니다. 구축함 함장들은 일본 해군의 모든 함정들은 지금 해전벌이로 출발한다는데 이 결전을 앞두고 왜 우리만 수송 임무냐 이러면서 짐 실어 나르는 한심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다들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10월 21일에 상부로부터 시마한테 이틀 안에 마닐라로 가서 수송 임무에 전념하라는 명령이 날아옵니다. 시마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난 함대 결전하러 가야 되는데 열받고요. 마닐라에 있던 시마의 상관인 미카와 제독도 쟤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마닐라로 보내려 하냐 이러면서 답답해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규모 해전에서 이제 공격이 필요한 함정은 일본 해군한테 한 척이라도 이제 더 있으면 좋은 상황인데 수송 임무에 자꾸 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마와 미카와 둘 다 상부, 그러니까 대본영 해군 연합 지휘부한테다가
시마의 함대를 앞으로 있을 해전에 투입하자고 계속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마는 일단은 자기 함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제 필리핀을 향해 가고 있었고요. 가다가 마닐라로 방향을 바꾸든 아니면 레이테만으로 가든 아무튼 필리핀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낮에 구축함 3척이 수송 임무를 위해서 타카오로 떠나면서 마침내 시마의 함대는 중순양함 나치, 아시가라 2척과 경순양함 아부쿠마 1척, 그렇고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마 함대와 합류해서 수송 임무를 맡으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브루나이에서 중순양함 아오바, 키누, 그리고 구축함 한 척이 시마와 합류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이 부대는 결국에는 이제 합류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리가와 회전에 참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마한테는 레이테만 회전이냐 수송 임무냐 아니면 뭐냐 이런 결정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초기에 시마 제독이 시달려 했던 그 극심한 혼란, 그리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일본군의 계획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일본 해군의 세력이 강력하긴 했지만 일본 본토에서 출발한 시마 함대, 일본에서 출발하는 미끼용 항공모함 함대, 그리고 싱가포르와 링가에서 출발하는 그 구리다 제독의 중앙함대, 그리고 얘네들이 다 브루나이에 집결하는 것 등등까지, 그러니까 막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함대를 모아서 전쟁 치르러 가는 그 과정도 극히 혼란스러운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카오스였습니다, 거의. 그리고 마침내 10월 22일에 시마의 함대한테 너네 레이테만 가서 공격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최상부로부터 떨어집니다. 한편 시마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중앙함대를 이끌고 있던 구리다 제독도 듣게 돼요. 시마의 함대만으로는 남쪽에서, 그러니까 수리가와 해협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죠. 따라서 구리다도 함대를 둘로 나눠서 자기 함대의 강력한 전함 몇 척을 남쪽으로 보내서 시마와 함께 수리가와 해협을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휘부, 상부에 이제 지휘부에서도 별동대를 하나 만들라는 얘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리다 제독은 10월 21일 오후에 자기 함대의 모든 함장들과 고급 장교들을 기함인 아타고에 모아놓고 회의를 가집니다. 앞으로 있을 전투와 또 갑자기 바뀌게 된 작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어떻게 공격 나가러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큰 작전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함대를 둘로 나눠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회의에서 구리다 제독은 자기 휘하에 있는 강력한 제1유격부대, 그러니까 중앙함대 중에서 누구를 분리시켜서 지대를 만들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별동대 누가 할 거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니시무라 쇼지 중장이 이끄는 제2 전함함대를 따로 분리시켜서 수리가와 해협을 통해서 레이테만으로 가는 특수임무를 맡기기로 해요. 니시무라가 이끄는 이 함대는 제2 유격부대 지대라고 분류되지만 저희 이야기에서는 편의상 니시무라 함대 또는 별동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앙함대의 강력한 함정들이 북쪽으로 가는 동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시무라가 이끄는 함대는 남쪽으로 이동해서 레이테만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쪽에서 출동하는 협동작전이 되는 것이죠. 니시무라의 함대는 전함 후소와 자매함 야마시로 이렇게 2척이 있었습니다. 일본한테 남아있던 7척의 전함, 이 전함 중에서 2척이나 니시무라한테 주어진 거니까 저희들은 우와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후소와 야마시로 이 2척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전함이었습니다. 얘네와 같은 시기에 준공되었던 콩고나 하루나는 순양 전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는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고속 전함으로 맹활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소나 야마시로는 태생이 전함이었고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전함이었기에 그 위력과 어떻게 써먹을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 전함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뒤에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니시무라의 함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아직까지도 그 아웃라인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 해군의 작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니시무라 제독이 지휘할 함대 포함될 구축함 야마구모와 아사구모가 브루나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원래 그날 유조선이 도착해서 일본 함대에게 급유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유조선한테서 아무런 소식이 없던 거죠. 감감무소식 화물차사입니다. 그래서 야마구모와 아사구모 이 2척을 그날 오전 11시 50분에 보내서 야 유조선 좀 찾아봐라 이렇게 했던 거죠. 같은 날 연료 부족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웠던 일본 함대한테 유조선 한 척은 정말 큰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이 2척의 구축함이 유조선을 결국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수함한테 격침당했나 잔뜩 걱정하면서 항구로 돌아왔던 거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새 유조선이 이제 혼자서 브루나이 베이에 도착했던 거죠. 그래서 곧 있을 작전을 위해서 니시무라 함대 핵심을 구성하는 전함 야마시로한테 곧바로 급유가 실시됩니다. 이렇게 일본 함대가 준비에 서두르는 동안 구리다 제독과 니시무라 제독 그리고 여타 제독들 모두 작전 회의에 한창이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공격 예정일이 10월 25일로 잡힙니다.
이 날짜에 일본에서 출발한 오자와 제독의 미끼 역할 항공모함 함대, 그리고 구리다 제독의 중앙 함대, 또 니시무라 제독이 이끌고 남쪽으로 가게 되는 별동대 니시무라 함대가 동시에 행동을 개시하기로 해요. 일단 작전이 시작되고 모두 흩어져서 행동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을지,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은 어쩔지 등등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전투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든 되겠죠.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브루나이에서 갑자기 함대를 둘로 나눈다는 발표를 구리다 제독이 했다는 겁니다. 니시무라 쇼지 중장이 전함 두 척을 이끌고 따로 떨어져서 남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있던 제독들 모두 니시무라까지 포함해서 이 얘기는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명령을 갑작스럽게 받게 된 니시무라의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니시무라는 자기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매우 침착했다고 해요. 굉장히 이 위험한 임무에 떠나게 되는데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작 니시무라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장군들이 전부 구리다 제독한테 항의를 해요. 일단 확인된 미 함대 규모에 비해서 일본 함대가 너무 약했고, 게다가 그 어떤 항공 지원도 없는데 니시무라가 이끄는 함대를 따로 보낸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구리다는 어차피 이번 해전에서 패배하면 우린 끝이 나라는 사실을 부하들에게 강조합니다. 중앙 함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갈 구리다 제독이나 앞으로 자기 함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서 수리가오 해전을 치르게 될 니시무라 제독이나 이 둘 다 자기 함대가 전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상륙해 있는 미 해군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워낙 수세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올인하는 것이 바로 이번 해전, 레이테만 해전이 될 것인데 더 이상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날 회의는 정해진 대로 함대를 둘로 나누기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장군들이 저녁 7시에 만세를 3번 외치고 모두 해산하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구리다와 니시무라 이렇게 둘이서 술 한잔 걸치면서 파이팅을 다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니시무라는 다음날에 목숨을 건 작전에 홀홀단신으로 나서야 하는 건데요. 그런 것 치고는 그날 이제 제독끼리 가진 모임에서 웃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른 장군들이 야 잘할 수 있겠어 이러면은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각, 진지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10시 53분에 마침내 남쪽으로 향해 별동대 역할을 하게 될 니시무라 함대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꾸려진 별동대는 전함 후소, 야마시로, 그리고 순양함 모가미, 그리고 구축한 미치시오, 아사구모, 야마구모, 시구레 이렇게 총 7척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함대가 남쪽으로 항해해서 10월 24일 밤과 그날 다음날 이제 새벽에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서 레이테만을 공격하기로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니시무라는 낡고 삐걱거리는 전함 2척과 또 노련한 순양함 1척, 구축함 4척을 이끌고 홀홀단신으로 수리가오 해협을 돌파해서 가공할 만한 미해군 상륙함대한테 달려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은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중앙함대와 함께 너는 북쪽, 나는 남쪽에서 협공을 가한다는 작전입니다만 실제로는 둘이 떨어져서 각자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 중에는 이제 전투에 돌입하고 나면 무선 침묵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두 함대 간의 연락을 제대로 취할 수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 니시무라가 받은 이 남방으로 가는 별동대 임무는 거의 가미카제 특공대의 자살 공격 임무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임무를 받은 니시무라 제독을 포함해서 다른 일본 제독들까지도 니시무라가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리가오 해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시마 제독이 지휘하는 함대가 수리가오 해협으로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시마가 구체적으로 수리가오 해협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달받는 거는, 그러니까 확실한 파이널 명령을 하달받는 건 10월 22일입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니시무라가 별동대를 이끌고 수리가오 해협으로 가기로 결정난 그 시점에 아직 시마가 합류할지 안 할지가 정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니시무라가 자기 함대를 이끌고 수리가오 해협으로 향하기로 결정된 때에 얘는 자기가 단독으로 싸워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시마 함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던 이때에 자기 혼자 위험한 공격을 하러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리가오 해전이 일어날 때 니시무라의 함대와 시마의 함대가 왜 엇갈리게 되었고 같이 팀워크를 하질 않았는지 그 복선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전 함대가 출동하고 미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치열한 해전이 벌어지게 될 건데요. 그 시작에 앞서서 가벼운 음악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호주 민요인 Along the Road to Gundagai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내용이 굉장히 경쾌해요. 한 청년이 자기 시골에서 보내는 그런 일상을 그린 노래인데요. 가볍게 저희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군의 군가로도 쓰였고요. 인기가 많은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냥 곡 내용만 듣고 있어도 굉장히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에요. 이 곡 하나 저희가 듣고 왔고요. 그럼 이야기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침내 일본 함대가 출발하는 10월 22일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브루나베이 곳곳에 정박하고 있던 구리다의 중앙 함대가 오전 7시 45분에 닻을 올리고 먼저 출발하기 시작해요. 이 엄청난 크기의 함대가 동시에 출발하는 그 모습도 웅장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전함 크기만 해도 타이타닉 호랑 맞먹는 초대형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 이 두 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만 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전후무후한 전함들입니다. 인류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큰 전함들이죠. 그래서 야마토가 가지고 있던 한 포의 길이만 해도 버스 세대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커다란 전함인 것 같습니다. 이 전함뿐만 아니라 전함 나가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과달카날 전투 이야기할 때 몇 번 등장했었던 전함 컨고우와 하르나도 닻을 올립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중순양함 12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15척으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함대였어요. 이 많은 배들이 다 출발해서 모이는 데만 거의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중앙 함대가 이렇게 출발하는 동안 니시무라의 함대는 브루나이베이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얘네가 다 북쪽으로 출발하고 나면은 니시무라는 오후에 남쪽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겨우 7척으로 구성된 니시무라가 이끈 함대는 앞서 출발한 중앙 함대의 그 위험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래도 전함이 2척이나 있으니까 힘이 제법 날 법도 한데, 문제는 이 전함이 그 당시에 전력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짐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던 전함들이었어요. 니시무라 함대의 가장 핵심 전력이 되게 되는 전함 후소와 자매함 야마시로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전에 과달카날 해전 프롤로그 편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그 거함거포주의 시대의 전함 개발과 약간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의 당시 가장 큰 야망은 영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국 해군을 이길 수 있는 커다랗고 죄송합니다. 강력한 전함을 만드는 것이 얘네의 원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얘네가 영국 해군한테 항상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14년에 완성된 순양전함 컨고의 설계도를 베이스로 해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자체 제작한 드레드너트급 전함, 그러니까 최신형 전함인 후소를 만들게 됩니다. 일본이 마침내 영국이 주도하고 있던 최신 전함의 그 세계 도전장을 확실히 내민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전함 후소와 야마시로가 만들어진 그 스토리도 참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요. 오늘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거함거포주의 경쟁 이야기 편을 하나 만들어서 다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대결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이 전함 대결이. 실제로 전함들이 나가서 해전을 벌이지 않는데 누가 더 큰 전함을 보유하느냐 이거 갖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 스토리만으로도 너무 재밌는데요. 나중에 그 이야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함 후소, 그리고 후소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동생 전함의 야마시로, 이렇게 두 척의 후소급 전함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전함 모두 그 길이가 212m에 배가 만약에 이제 바다에 떠 있었다, 그럴 경우 배 높이만 해도 9m에 이르릅니다. 무게도 45,000톤 가까이 나가고요. 14인치 대포 6문으로 최대 35km 떨어진 곳에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6인치 북포도 16문 장착되어 있었고요. 그 크기만큼이나 후소와 야마시로 둘 다 인원이 1,500명 내지 1,600명 가까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전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배의 구조물, 파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해수면 위로 무려 44m 높이의 구조물이 배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독특하고 일본 전함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44m면은 아파트로 치면은 거의 20층 높이가 되는 건데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파고다 때문에 일본 해군 통틀어서 제일 못생긴 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후소와 야마시로의 사진을 봤는데요. 정말 독특하게 생긴 삐죽한 탑이 전함 위에 솟아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라서 유니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후소와 야마시로 이 두 척 모두 다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전함이었습니다. 이 두 전함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재밌는 게 많은데 다음 기회로
일단은 미루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최신 전함이었던 후소와 야마시로 둘 다 2차 세계대전 들어서는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낡은 전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전함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위험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게다가 태평양 전쟁 들어서 이 전쟁의 주인공이 이미 항공모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투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단 덩치만 큰 낡은 전함인 후소와 야마시로 모두 그 큰 덩치 때문에 뭐 사실상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공간만 넓어진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함들이 낡아갖고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1930년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무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느렸던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을 보조하는 임무에 투입할 수도 없었고요. 빠른 기동성이 요구되는 태평양 전역의 해전에서 나설 수도 없었던 겁니다. 얘네랑 같은 시기에 준공되어서 이제 낡았지만 속도가 빨라서 여러 작전에 계속 투입될 수 있었던 전함 컨고, 하루나, 키르시마와는 달리 후소와 야마시로는 느려 터져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그랬던 탓에 1942년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거의 2년 가까이 후소와 야마시로 두 척 모두 일본 내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적도 없던 전함들이었어요. 건조된 이후에 적을 향해서 대포를 쏴본 적이 없던 배들입니다. 실제로 전투에 투입했다간 느린 속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요. 너무 낡아서 미 해군의 최신 전함과 만약에 1대1 대결을 펼치게 된다면 이기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해군 입장에서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전함으로 전락한 겁니다. 일본 해군 장병들 사이에서도 후소와 야마시로는 제대로 된 해전도 못 해본 풋내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후소와 야마시로를 엄호하면서 함께 수리가 회전을 치르게 될 중순양한 모가미가 있습니다. 모가미만 해도 순다 해협해전, 인도양에서의 여러 작전들을 치르고서 미드웨이 해전에서만 6발의 폭탄을 맞은 경험도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남서태평양과 필리핀 등지에서 계속 미 해군과 전투를 벌였었고요. 그래서 전투 경험만 보면 베테랑 순양함입니다. 중순양한 모가미에 타고 있던 노련한 승무원들 눈으로 보기에는 후소와 야마시로 이 두 척의 전함은 그냥 덩치만 큰 풋내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전함들을 지휘하게 될 니시무라 쇼지 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 주인공이 될 니시무라인데요. 앞전에 부대 간의 이동, 일본군의 혼란스러움 등을 얘기하느라 이 주인공의 소개가 좀 늦어진 감이 있네요. 이 함대를 지휘하게 될 니시무라, 얘가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레이테만 이제 수리가오 해전 당시 니시무라의 나이는 59세였습니다. 어뢰전과 수상전의 전문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묵묵히 잘 수행해내는 상당한 수완가였다고 합니다. 레이테만 전투에서 항공모함 함대를 지휘하는 오자와 제독도 니시무라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해요. 특히나 레이테만 해전에 참가했던 제독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라고 니시무라를 평가합니다. 중앙함대를 지휘하던 구리다보다 오히려 더 나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니시무라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니시무라는 1889년생이고 해군사관학교를 1911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148명의 졸업생들 중에서 21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위권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였죠. 니시무라랑 졸업 동기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에 이미 등장한 몇 명이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과달카날 해전 에피소드에서 전함 히에이를 타고 미해군과 과달카날 앞바다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아베 히로아키 제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시무라랑 졸업 동기였어요. 또 흥미로운 점은 지금 신나서 수리가오 해협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시마 제독이 있죠. 시마 제독과 니시무라가 같은 반이었고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니시무라는 항상 배를 타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하는 그런 좀 바다 사나이 같은 인물이었다고 해요. 제독은 항상 바다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 제독임에도 육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참된 군인이 아니다. armchair strategist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쟤네는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얕잡아 보곤 했다는 겁니다. 니시무라가. 그래서 항상 배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27살에 구축함을 지휘하게 되었었고요. 그 뒤 중순양화 구마노에 타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 들어서는 필리핀 인근 해에서 제4 수레전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시작하고 나서 필리핀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군을 쫓아내는데 니시무라 함대가 큰 몫을 하게 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뭔가 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우선 필리핀에서 수송작전을 하다가 지뢰제거함 한 척을 잃게 됩니다. 수송 도중에 상륙주정 두 척이 어뢰에 맞고 격침당하는 일도 겪게 되고요. 1941년 12월 23일에 이번에는 니시무라의 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니시무라의 아들은 조종사였는데요.
수상정찰기가 이륙하는 도중에 암초를 들이받으면서 사망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레이테만과 수리가와 해협을 정찰하던 도중에 니시무라의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또 3년 뒤인 지금 저희 이야기에서 니시무라는 같은 장소로 결전을 치르러 가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니시무라의 악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들이 사망하고 한 달 뒤인 1942년 1월에 있었던 발르파판 상륙작전에서 니시무라의 제4 수레전대가 연합군한테 패배를 맛본 거죠. 이 해전은 그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태평양 전쟁 통틀어서 연합군이 처음으로 맛보았던 그 해전에서의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적어도 이제 일본을 상대로 말이죠. 일본 해군이 제일 잘 나갈 때 입었던 작은 패배가 하필이면 니시무라가 맡았던 전투였던 거죠. 그 이후 1942년 2월에 연합군 함대를 상대로 자바해전을 치르고요. 그 후에는 크리스마스 섬에서 상륙부대를 엄호하는 임무를 니시무라가 맡습니다. 뭐 이런저런 전역에 자주 참가하면서 많은 실전을 치렀죠. 하지만 니시무라가 타고 있던 순양함 나카가 얼어에 맞으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니시무라는 살아남고요. 근데 뭔가 좀 운이 계속 안 좋았어요. 이후에는 과달카날 해역에서의 전투도 경험하고요. 솔로몬 제도에서 계속해서 토쿄 익스프레스 및 수송작전 등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3년 7월에 니시무라가 타고 있던 중순양 쿠마노가 얼어에 맞고 같은 부대를 구축한 유가레와 키요나미가 격침당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니시무라에 대한 상관들의 평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시무라가 신중하고 계획을 철저히 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능력도 꽤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해군은 장군들의 그 실수를 절대 쉽게 용인해주질 않거든요. 그런데도 쫓겨나질 않고 계속해서 승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테만 해전 당시에 니시무라는 중장까지 승진하게 되고요. 날그전함 후소와 야마시로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부하들은 니시무라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좋다, 정말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니시무라의 인물 사진을 검색해봐도 인상이 되게 좋아요. 후덕하고 성품 좋게 생겼습니다. 반대로 중앙함대 지휘를 맡았던 구리다 제독은 인상 엄청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성질이 좀 안 좋게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니시무라는 사람이 좋아서 가급적 논쟁을 피하려 했고 쉽게 설득당하는 편이었다라고 하네요. 구리다 제독의 참모였던 팀지 소장은 니시무라가 항상 생기 넘치고 웃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배를 타고 지휘하는 것을 니시무라가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이제 전투를 벌일 때가 되면은 열심히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모했던 건지 무식했던 건지는 저희가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랬던 니시무라가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날건전한 후소와 야마시로 그리고 중순양한 모가미 구축함 4척을 이끌고 수리가와 해협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니시무라는 레이테만 해전 터지기 불과 한 달 전에 후소와 야마시로를 지휘하게 되었거든요. 이때면은 일본 해군은 조만간 결정적인 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일본 해군 제독들도 전부 다 곧 목숨을 건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던 때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전을 목전에 두고 니시무라가 일본 해군에서 제일로 꽂은 전함함대를 맡게 된 겁니다. 수리가와 해전 이야기를 할 때 낡은 전함으로 구성된 이 허접함 함대로 공격을 시도한 일본 해군이 무식했고 무모한 공격을 한 니시무라가 바보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한 달 앞두고 이 함대 지휘권을 맡게 된 니시무라나 일본 해군 지휘부가 이 사실을 몰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본 해군은 날건전한 후소와 야마시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그러니까 레이테만 해전이 있기 4달 전에 사이판을 두고 미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인단 말이죠. 이때 일본군은 거듭해서 새로운 병력을 사이판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미군 잠수함이 득실거리던 탓에 추송작전이 큰 차질을 겪고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수송선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가서 병사들을 실어 나르고 수송작전을 해내야 했어요. 이러니까 일본 해군은 낡은 전함 야마시로에 주목합니다. 일본 내해에서 훈련하면서 시간을 때우던 야마시로한테 3,000명의 육군 병사들을 잔뜩 실어서 사이판에 보내는 임무를 맡기기로 한 거죠. 여기서 사이판에 도착해서 병사들을 내려주고서는 어차피 이 전함을 써먹을 수도 없으니까 해안가에다가 처박아두고 고정 포대로서 야마시로를 이용하자, 뭐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임무에 투입하고 내다 버리자는 거죠. 이 낡은 전함이 수많은 잠수함과 미군 항공기로 득실거리는 바다를 잘 통과해서 일본에서 사이판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지만 전쟁 막바지에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전함을 이렇게 쓰겠다는 발상을 한 것도 참 대단합니다. 게다가 전함 후소의 경우에는 연안까지 가서 미군 수송부대를 공격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에 투입하기로 해요. 한마디로 골치 아프고 그 유지비만 계속해서 들어가던 낡은 전함들, 이거 어떻게 하면 마지막 임무에 잘 써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겁니다. 이 작전들은 실제로 거의 실행 직전까지 가거든요. 하지만 6월에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필리핀 해전에서 박살나면서 일본이 어차피 사이판이나 마리아나 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러면서 작전은 캔슬돼요. 이 작전이 캔슬된 이유도 전함 후소나 야마시로가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이 전함들이 싣고 갈 육군 병사들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병사들의 목숨만큼은 헛되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버리는 식으로 생각되던 전함들의 지휘를 니시무라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니시무라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낡은 선박들을 이끌고서는 그 만들어진 지 1, 2년도 안 된 최신식 미함대 함정들을 상대하러 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되었을 거예요. 이 낡은 함정들을 뚝 떼서 마치 버리듯이 얘네만 모아갖고 별동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대를 맡았던 니시무라는 아마도 내가 이번 작전에서 살아돌아올 확률이 매우 낮겠구나 라는 사실을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니시무라가 이때 a place to die 라고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리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22일 오전에 구리다 제도 이끄는 중앙함대가 먼저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니시무라 이끄는 뭔가 버려지는 느낌의 별동대가 출발할 차례입니다. 출발에 앞서서 니시무라는 전함 후소, 중순양함 모가미, 그리고 구축함 4척의 함정들을 자기가 타고 있는 기함 야마시로에 모두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니시무라가 쓴 명령서가 전달이 되어요. 니시무라와 이 함대의 참모들이 생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니시무라의 생각이 어땠는지 저희가 알기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이날 니시무라가 전달한 명령서가 오늘날 책들에서 니시무라의 그 작전을 얘기할 때 쓰이는 마지막 자료가 됩니다. 니시무라의 작전은 물론 구리다 제독과 사전에 얘기를 했던 거겠죠. 얘네는 브루나이에서 오후 3시에 출항해서 10월 25일 새벽쯤에 수리가오 해협에 들어서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레이테만에 10월 25일 해가 뜰 무렵쯤 도착해서 그 자리에 있는 미함대를 쓸어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니시무라는 수리가오 해협에 10월 25일 새벽 1시쯤 도착합니다. 그리고 3시간쯤 항해해서 해협을 통과해서 레이테만까지 가기로 해요. 이 시간대가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본 함대는 지금 여러 부대로 나뉘어서 활동하는데 일단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연락이 되더라도 제때제때 연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구리다 제독이 이끄는 중앙함대가 북쪽에서 공격을 할 것인데 남쪽에서 공격을 하는 니시무라는 이보다 약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 일찍 레이테만에 도착해서 공격을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니시무라가 약 새벽 4시 반에 도착하기로 하고 구리다가 다음날 이제 해 뜰 때쯤인 약 2시간 정도 이후에 도착하기로 하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낡아 빠진 전함 2척을 갖고 있는 니시무라가 혼자서 먼저 강력한 미함대한테 공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작전의 핵심이에요. 니시무라가 빈약한 7척밖에 안 되잖아요. 빈약한 전력을 가지고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니시무라의 별동대는 남쪽으로 도망쳐오는 미함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아니면 북쪽에 오는 강력한 중앙함대 합동 공격을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함대는, 니시무라의 함대는 철저한 미끼죠. 미끼 역할입니다. 꽂은 전함 2척에 겨우 5척의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로 사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미함대의 눈길을 남쪽으로 돌리게 만들기 위한 미끼 역할인 거죠. 이를 위해서 중앙함대가 공격하기 약 2시간 정도 먼저 남쪽에서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레이테만 해전을 다루는 대부분 서적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일본 해군이 정말로 북쪽과 남쪽에서 에워싸듯이 합동 공격을 제대로 할 생각이었다면 니시무라한테 분명히 더 강력한 전함이 주어졌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여타 전함보다 이제 속도가 느려서 니시무라 함대한테 주어질 수 있었던 전함 나가토랑 몇몇 선박들이 있었지만 얘네들이 결국 니시무라한테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시무라의 함대는 철저한 미끼 역할이었거든요. 미 함대의 눈길을 남쪽으로 돌리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중앙 함대의 강력한 함정들이 북쪽에서 나타나서 레이테만의 미 함대를 덮치겠다는 거죠. 잘만 되면 일본 해군이 승기를 잡을 만한 작전입니다. 문제는 미끼 역할을 맡아서 앞으로 수리가오 해전을 치르게 될 니시무라의 함대의 생존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적었어요. 이건 마치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미카제 특공대랑 똑같았어요. 중요한 건 니시무라가 과연 자기가 이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우선 니시무라가 능력이 출중한 해군 장교였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수리가와 해전에서 행동했던 것들을 보면은 니시무라도 충분히 자기 함대 역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작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인지 니시무라는 세부적인 작전 사항에 대한 브리핑도 갖질 않아요. 대충 써가긴 명령서만 출발하기 직전에 함장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니시무라 본인이 직접 함장들을 만나서 작전 회의를 갖지도 않았어요. 우린 그냥 천천히 미해군한테 들키면서 수리가와 해협으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시무라가 정확한 작전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수리가와 해협에다가 자기 함대를 들이받았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사실 그 배경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전한 후소의 승무원들한테도 후소가 이번 전투가 끝나고 레이테섬 해변에서 보정포대로 이용될 거라고 고지가 됩니다. 다들 이게 마지막 전투라는 것을 대충 예상하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1945년에 있게 되는 그 전함 야마토가 오키나와에서 고정포대로 쓰이기 위해서 마지막 항해를 감행했던 것과 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수세에 몰려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배경에서 수리가와 해전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시무라의 함대는 운이 좋으면은 정말 예정했던 대로 미함대의 방어를 뚫고 수리가와 해협을 통해서 레이테만에 가서 해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요. 잘못되면은 미리 사전에 발견되어서 미끼 역할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살아남기 매우 힘든 작전에 나서게 되었어요. 10월 22일 니시무라가 함장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다같이 출항 준비를 합니다. 같은 시각에 시마 제독이 이끄는 함대는 필리핀 서쪽을 돌아서 항해해오고 있었어요. 10월 22일 정오에 시마는 마침내 수리가와 해협으로 가서 레이테만을 남쪽에서 공격하라는 확실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함포 결정과 해전을 벌일 기회가 주어졌으니 시마는 신났을 거예요. 거의 열흘 가까이 이 부대에서 저 부대에 막 밀려다니고 명령을 매일 계속 바뀌는 명령을 듣느라 지쳐있던 시마한테 제대로 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날 시마 제독도 니시무라 제독이 이끄는 전함 두 쪽으로 구성된 별동대가 수리가와 해협으로 올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시마는 또 헷갈려요. 구체적으로 이 함대는 언제쯤 오는 건지, 작전은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다른 부대 소속인 자기 함대와 니시무라 함대가 같이 합쳐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왕왕 생겨나는 거죠. 일단 시마가 들은 일본 해군의 작전 타임라인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보니까 자기가 니시무라 함대보다 수리가와 해협 입구에 한 3시간 반 정도 먼저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니시무라한테는 지금 전함이 두 척이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전함이 두 척이나 있는 제법 강한 함대가 오고 있는데 굳이 시마가 가진 빈약한 함대로 먼저 수리가와 해협에 들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마는 일부러 니시무라 함대보다 늦게 도착하게 천천히 항해해요. 그러는 동안에 시마는 정확히 니시무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공격에 돌입하는지 등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은 얘기는 10월 24일 해질 무렵에 니시무라가 이끄는 별동대가 도착할 거라는 게 전부였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언젠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니시무라는 연락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마는 일단은 수리가와 해협으로 가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대만에서 헤어졌던 자기 구축함 세 척과 또 연락이 닿아서 얘네도 필리핀으로 오라고 연락을 빨리 얘기를 해둡니다. 잘만 하면 시마가 이끄는 제2 유격부대와 니시무라가 이끄는 제1 유격부대 지대, 이제 혹은 별동대, 얘네가 합쳐져서 수리가와 해협에 진입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 함대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전함 두 척에, 세 척의 중순양함, 한 척의 경순양함, 11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함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꽤 해볼만 해요. 강력합니다. 무선 침묵으로 이제 시마는 그날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 연락도 못 받고 계속 항해를 합니다. 오죽 답답했던지 수상 비행기를 띄워서 마닐라에 직접 보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지휘부에 물어보려고요. 그러는 동안 니시무라는 예정대로 수리가오 해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왜 자꾸 꼬이죠? 수리가오 해협입니다. 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시마가 이끄는 함대가 수리가오 해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니시무라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랑 합류할 함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밤에 시마는 7시간이 지나서야 니시무라가 보낸 작전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한밤중이잖아요. 만나게 될 타임이. 아군 적군 식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오전 6시쯤 주변이 좀 밝아졌다 싶으면은 자기가 수리가오 해협에 들어서서 니시무라 함대와 합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니시무라는 이보다 몇 시간 일찍 수리가오 해협을 통과하려 하겠죠.
그 뒤를 따르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겁니다. 일단 이 둘 사이에 제대로 된 작전을 짤 시간과 여유가 없었죠. 사전에 제대로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만나기라도 했더라면은 일본 함대가 시마 함대와 니시무라 함대가 합쳐져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둘은 만나지도 못했고 출발한 것도 다릅니다. 니시무라는 브루나이에서 출발했고 시마는 맨 처음에 일본에서 출발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함대란 말이죠. 이랬던 함대가 제대로 된 팀워크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앞전에 일본 해군이 얼마나 갑자기 니시무라를 별동대로 투입한다, 또 시마를 갑자기 레이테로 보내겠다, 이런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둘 다 큰 혼란을 겪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밀한 작전도 짜지 못했고 그만큼 전력이 반감되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한편 10월 23일에 레이테만 해전이 시작하고 일본 해군의 첫 손실이 발생합니다. 구리다 제독의 중앙함대가 미군 잠수함들의 어뢰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리다가 타고 있던 기함 아타고와 자매함 마야가 격침당합니다. 그리고 중순양함 타카오가 피격당하고요. 아타고의 어뢰가 맞고 배가 무려 18분 만에 순식간에 침몰하는데요. 이때 구리다와 그 참모들도 살기 위해서 급히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다는 기함을 전함 야마토로 옮기게 되고요. 한창 수리가와 해협을 향해 이동하던 니시무라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니시무라 역시 미군 잠수함들이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함 두 척을 호위하던 구축함들의 견시들도 잔뜩 긴장하고 바다를 훑고 있었습니다. 후소나 야마시로 같은 전함이 어뢰에 맞으면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하지만 니시무라가 걱정하던 건 잠수함뿐만이 아니에요. 미군 정찰기, 폭격기의 존재도 걱정해야 하죠. 니시무라의 함대는 항공전력의 그 어떤 커버도 받지 않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특히나 미 해군의 제3함대 항공모함들이 한 번에 800대의 함재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도박이죠. 모두가 하늘과 바다를 샅샅이 살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0월 23일 이제 항해를 하는 그 기간에는 별다른 큰 충돌 없이 니시무라는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태평양 전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평양 전역의 주인공은 더 이상 니시무라가 갖고 있는 후소나 야마시로 같은 전함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이죠. 미 해군이 그렇게 위협적이었던 것도 그 항공 전력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항공모함 세력과의 충돌이 곧바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 프롤로그 비슷한 에피소드였죠. 최대한 그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레이테만 해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알려졌지만 거의 모든 자료가 미군 시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일본 측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야기를 접할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해군 시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해봤어요.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무 즉흥적이고 무모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근데 저도 레이테만 해전에 이제 돌입하기 직전에 이렇게 많은 작전의 변경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 해군이 그만큼 허둥댈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프롤로그를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해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부터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레이테만을 향해 가는 그 수리가오 해전의 그 도입부를 저희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 내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과 이 등장인물들 이야기 상당히 재밌지 않을 수 없죠. 또 레이테만 해전의 그 전초전이었던 대만을 둘러싼 항공전과 일본 해군의 그 대응 등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오늘 에피소드 역시나 요즘 스크립트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역시 스크립트가 35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길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살짝 잘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좀 더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리가오 해전 이야기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이테만 해전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그 중에서 수리가오 해전 하나를 이렇게 콕 집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제가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가볍게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프롤로그 편은 여기까지였고 앞으로 본격적인 해전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